자, 이제 법률 사실을 이제 분류해 봐야 됩니다. 교재 8페이지부터 나와 있고, 한 장을 넘겨 보시면, 또 박스로도 또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그죠? 요 가지고 좀 볼까요? 박스 가지고. 자, 일단 법률 사실이 크게 둘로 나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용태라는 것하고 사건.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얘들을 뭐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요. 왜 이것이 분리되는지는 아셔야 돼요. 일단 용태와 사건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에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거, 껴들 수 있는 법률 사실을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거, 껴들 수 없는 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또 알 수 있냐면은 사건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지 않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적인 용어와 뜻이 달라요.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사건 사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맨 나오는 게 뭐예요? 뭐 개똥이가 말뚝이는 칼로 찔러 죽였다. 뭐 누가 뭐죠? 뭐 불 질렀다. 뭐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그죠? 특히 뭐 월요일 날 아침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용태예요. 그죠? 개똥이가 말뚝이를 찔러 죽이려면 그 사람이 뭐가 개입돼야 돼요? 정신작용이 개입되잖아요. 그러면 법에서 말하는 사건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간의 경과죠. 왜요?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 할 수 없어요? 개입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취득시효, 소멸시효 다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취득시효는 20년 동안, 그죠? 시간의 경과. 소멸시효도 뭐 채권은 10년 동안, 이것도 뭐예요? 시간의 경과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이것도 뭐예요? 시간의 경과니까 뭐가 돼요? 사건이죠. 이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소멸시효, 취득시효, 막 사건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큰 틀을.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으니까 뭐예요? 사건이다. 그 다음에 자연현상도 사건이겠죠.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덥고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에 진다. 이런 것도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 될 수 없어요? 개입될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사건이에요. 자, 누가 칼로 찔러 죽이는 거는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면 반드시 죽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것도 일종의 자연현상으로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건이 되는 거지. 찔러 죽이는 건 사건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을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 이렇게 이해하면 손해배상하고 또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냐면 원인 없는 이득, 그죠? 원인 없이 이유 없이 갖게 되는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이유 없이 생긴 거기 때문에 사건으로 치부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고 세 가지죠. 시간의 경과와 자연현상과 부당이득이 있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죠. 그 다음에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거 우리가 용태라고 하죠. 용태 사람 이름 같지 않아요? 제 친구 중에 진용태가 있는데 아무튼 용태. 이 용태가요 다시 둘로 나뉩니다. 외부적 용태. 무슨 말이죠?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 개똥이가 싫어요. 나쁜 놈하고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부적 용태고 만나가지고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외부적 용태가 되는데 내부적 용태가 다시 관념적 용태니 의사적 용태에게 나눠놨잖아요. 나눌 이유 전혀 없어요. 이거는요. 나눌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건 뭐라고요? 내부적 용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용어 정찰 하나만.
선의, 악의. 선의가 뭐죠?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의가 뭔가요? 알고 있는 정신상태. 여러분 조심할 게 공부하다 보면은 모르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네이버에 물어보죠. 근데 웃긴 거는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해 보면 더 어려워. 그죠? 더 어렵죠. 그죠? 막 뭔 소린가 싶어.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거 어려운데. 더더구나 큰 문제는 뭐냐면 네이버에 검색되는 용어 정의가 잘못된 게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마시라고 그죠? 악의적 검색하면은 뭐라고 나쁜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나쁜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선의는 뭐예요? 모르고 있는 정신 상태. 악의는 뭐예요? 알고 있는 정신 상태고 네이버에 너무 뭐예요? 의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 이런 거는 요새 오늘 이렇게 용어 생각나. 집단적 지성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고 많이 지지를 받는 게 답이 되거든요. 그쪽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률적 용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지받는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많으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 다시 한번요. 선은 뭐라고요?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의는 뭐예요? 알고 있는 정신상태. 끝입니다. 그 다음 외부적 용태를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면 행위라고 해요. 그럼 이제 행위의 법적 정의가 나온 거죠. 행위란 법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는 걸 우리가 뭐죠? 행위라고 한다. 그죠? 근데 이 행위가 다시 둘로 나뉘고 있죠.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뉘고 있는데 개념 자체는 설명드릴 게 없어요. 법에 반하지 않는 것, 적합한 걸 적법행위라고 하고요. 법에 반하는 걸 우리가 뭐죠? 위법행위라고 하는데 이 위법행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예요. 왜 이게 위법행위냐면 채무도 의무잖아요.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반하는 것이니까 뭐가 돼요? 위법행위가 되고요. 개념은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게 뭐가 돼요? 채무불이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도 뭐가 되냐면 위법행위가 됩니다. 불법행위는 뭐냐면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불법행위예요. 개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나오는데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중요한 논점이 되게 되는데 우리 민법의 손해배상 원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 위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사유로는 뭘 청구하지 못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적법행위입니다. 적법행위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법률행위라는 것하고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우리 교재는 그죠? 나눠져 있죠, 그죠?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의사표시가 뭐냐 하면요.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요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예요. 그래서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요게 들어있으면 뭐예요? 법률행위. 없으면 뭐예요? 준법률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습입니다. 의사표시예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참 이쁘시네요. 의사표시예요? 아니죠.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이쁘다는 말 속에는 원하는 바가 없죠.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저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의사표시예요. 제가 뭘 원하죠? 커피 먹기를. 그죠? 결혼해 주실래요? 의사표시죠. 제가 뭘 원해요? 결혼하기를. 감 잡히시나요?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의사표시인가요? 아닙니다. 그죠?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의사표시입니다. 날씨가 참 춥네요. 의사표시 아닙니다. 식사 함께 하실래요? 의사표시입니다. 제가 뭘 먹기를 원해요? 밥 먹기를. 이렇게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요게 들어있는 게 뭐예요? 법률행위. 없는 게 뭐예요? 준법률행위. 그래서 교재 잠깐 보시면 법률행위에서 의사표시 1개, 2개, 2개 이상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단 말이고 요거는 나중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법률행위가 들어있는 게 의사표시인데 요 법률행위의 효과는 결국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좋대요. 그럼 둘이 뭐 먹어요? 커피를 먹고. 저와 결혼하실래요? 좋대요. 둘이 뭐요? 결혼을 하고. 그죠? 저와 식사 함께 하실래요? 좋대요. 그럼 둘이 뭐예요? 밥 먹죠. 다시 말하면 밥 먹기를 원하면 밥을 먹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결혼한다는 말은 결국 법률행위 효과는 그 속에 들어있는 무엇에 의해서 의사표시. 다른 말로 말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 관련돼서 중요한 개념이 2개 나왔는데 첫째,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왜요?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준법률행위니까. 또 법률행위는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효과가 어떻게 해요? 결정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인데 준법률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없어요. 그 말은 준법률행위 자체는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준법률행위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준법률이 개념이 나왔죠? 준법률이 뭐냐?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뭐예요? 준법률행위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왜요? 준법률행위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의사표시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준법률행위 뭐가 있느냐? 예를 볼 건데 일단 교재를 잠깐 보시면 준법률행위 가지고 표현행위, 비표현행위 나눠놨죠. 그죠? 나누지 말자고 그죠? 우리는 단순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와 감정의 표시와 사실행위가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자고요. 요 사실행위도 뭐 순수 사실행위니 혼합 사실행위 나눠놨죠? 나누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뭐예요? 사실행위.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자, 일단 의사의 통지인데 이미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 통지하는 것을 의사의 통지라고 해요. 솔직히 의사의 통지와 의사표시는 굉장히 개념적으로 애매해요. 그죠? 의사를 표시하는 거나 의사를 알려주는 거나 거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각종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최고는 뭐죠? 독촉이죠. 독촉. 촉구. 돈을 빌려 갔는데 안 갚아요. 카톡으로 야이 그지 같은 년아 돈 갚아. 이게 뭐예요? 최고. 그래서 앞으로 최고한다는 말은 뭐예요? 독촉한다. 촉구한다. 이런 말이 되고
최고와 거절은 뭐가 돼요? 의사의 통지다. 이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인데 요 관념의 통지는 사실의 통지예요. 다시 말하면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관념의 통지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좀 교재를 좀 봐야 되는데 교재 박스 보시면 관념의 통제 가지고 승인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승인 의사표시 아니에요? 우리 집 살래? 응, 살게. 승낙이죠. 승낙과 승인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승인, 승낙은 원래 뭐예요? 의사표시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앞에 뭐가 빠졌냐면 채무 승인을 적으셔야 돼요. 채무 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관념의 통제. 채무 승인은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아까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라죠. 그렇죠? 그 말은 의무는 채무는 이행할지 안 할지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채무 승인은 내가 돈을 갚을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은 반드시 어떻게 갚아야 되는 거니까 갚을지 말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채무 승인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동창회를 갔더니 제 친구는 저한테 돈 갚으래요. 뭐 임마, 야 임마 네가 지금 6개월 전에 나한테 급하다고 300만 원 빌려갔잖아. 그런단 말이죠.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그놈하고 대판 쌓였어요. 그 자식 놈. 하고서는 이제 집에 와서 누워서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식, 그 자식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 보낸 거죠. 내가 너한테 돈 빌린 게 맞구나. 다시 말하면 돈 빌렸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뭐예요? 알려주는 거죠. 이게 채무 승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채무 승인이란 말은 채무를 갚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승인이란 말을 쓰고는 있지만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관념의 통주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승인 승낙은 뭐라고요? 의사표시예요. 채무 승인은 뭐예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이유는 뭐라고요?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 뭐 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채무 승인은 돈을 갚겠다는 말이 아니라 채무의 존재를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관념의 통지라고 이해하고요. 이거는요 원래 승인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배우는 법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독일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처음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잘못 번역된 것이 용어가 고정이 돼서 그랬을 뿐이지 이거는 의사표시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표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그냥 표시는 의사표시잖아요. 그죠? 이거 뭐냐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예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제.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제 친구한테 야 임마 네가 내 대신 세종시 가서 아파트 좀 사 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명백히 의사표시죠. 제가 지금 뭘 사고 싶어요? 아파트를. 그래서 대리권의 수요는 의사표시예요.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아파트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제 친구 개똥이가 저의 대리인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제 친구 개똥이가 저의 대리라는 사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대리권을 줬다고 알려주는 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가 돼요?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통지가 나오죠. 왜 이렇게 줄여놨는지 모르겠는데. 사원총회 소집 통지입니다. 통지는 관념의 통지예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야, 우리 사원총회 한번 개최하자. 이건 의사표시예요. 그죠?
사원충이 개최할까? 이건 뭐예요? 의사표시죠. 제가 뭘 원해요? 사원충이 개최하길 원하잖아요. 따라서 사원충의 소집은 뭐냐면 의사표시인데,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1월 10일 날 오후 5시에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문자 보낸 거죠. 1월 10일 날 오후 5시에 사원총회를 개최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관념의 통지인 거예요. 그죠? 정리해 볼게요. 관념의 통지란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걸 우리가 뭐죠? 관념의 통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채무 승인은 돈을 갚겠다는 말이 아니라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고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도 대리권을 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고, 사원총회 소집 통지도 사원총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고요. 그 다음에 보고는 가입표예요.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요 세 가지만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우 참 이쁘시네요. 날씨가 참 좋네요. 기분 더럽네. 이런 것들의 감정의 표시인데 법적인 의미는 없고요. 법적인 의미가 있는 감정의 표시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서 한 가지가 감정의 표시예요. 용서. 용서는 용서입니다. 그죠? 용서. 용서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청문회 과정이나 이런 거 보면 답답하게도 인정 안 하죠. 뻔한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죠? 블랙리스트 봤습니까? 뻔히 봤잖아요. 그 양반이죠. 그런데도 뭐 봤다고 말할 수는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뭐 이렇게 좀 들으실 얘기하죠. 그죠? 본인이 작성한 거 아닙니까? 제가 작성한 거는 아니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법에서는 법적으로는 인정하는 순간 얘기가 아주 달라지거든요. 특히 용서도요. 한번 용서한 것을 가지고는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용서할 수 있더라도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자분이 많으시죠? 남편이 바람 폈어요? 그러면 이제 막 난리 나잖아요. 이런 인간 나가 뒤져라 막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남자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 미안해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자분하고 남자분들하고 바람 폈을 때 태도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바람 피면 막 뭐라 그러면 너도 이 바보야 이런다 그러는데 여자분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기가 남자는 되게 쉽대요. 남자는 되게 쉬운데 죄책감을 느끼는데 여자분들은 바람 피우는 게 굉장히 어렵대네 심리적으로. 그런데 어려운데 한번 피면은 이게 죄책감보다는 뭐예요? 오히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이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을 버리는 쪽이 여자분들이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지르기는 어렵지만 저지르게 되면 여자분들은 뭐죠? 가정까지 버리는 일이 생기고, 남자분들은 저지르기는 쉽지만 가정을 안 부린다. 뭐가 좋은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뭐 다시는 안 그러면 각 써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각 써서 인간아. 그죠? 그래가지고 쓴단 말이죠. 당신과 처음 만났을 생각하면 내가 이런 짓은 안 되는데 확 뒤져버려야 되는데, 당신과 아이들을 생각하면 뒤져버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지만 당신 이참에 용서한다고 하니 절대 다시는 안 그러겠어. 이건 찢어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참에 용서했다는 말은 남자에게 유리해요. 그 바람핀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하게 되면 그 사실을 가지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법정 분쟁을 야기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용서는 말 함부로 받으시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면 용서는 말은 절대 쓰지 마시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진술서만 확보하셔야지 괜히 거기서 뭐 용서니 뭐니 이런 거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남자분 입장에서 꼭 써야 되고 그죠? 가능하다면 주무실 때 지장이라도 찍어놓는 게 안전하긴 한데, 아무튼 용서는 뭐죠? 감정의 표시고 용서한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사실행위인데 이 사실행위는 교재에 나오는 거 외우지 마세요. 그죠? 이거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 원래 사실행위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를 한 이유나 주관적 의도는 못지않고 행위 자체가 법적인 의미가 있는 걸 우리가 뭐죠? 사실행위라고 해요. 근데 개념으로도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세 가지를 나머지 제외한 기타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를 싸그리 싹 다 뭐라 그러냐면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행위는 뭐예요? 나머지 개념이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울 수는 없고요. 참고로 우리가 하는 행위의 99%는 다 사실행위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했냐면요. 이빨 닦았어요. 그러면 이빨 닦는 것은 저의 장신작용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용태고 그 중에서 뭐가 돼? 행위겠죠. 근데 이빨 닦는 그 행위가 위법하진 않잖아요. 적법행위죠. 이빨 닦는 행위 속에 뭐는 없어요? 의사표시는 없으니까 뭐예요? 준법률행위인데 그 중에서 뭐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행위로 들어오는 거죠. 왜요? 이게 아니니까. 뭐 여기 오기 전에 운전했거든요. 운전하는 것도 뭐가 돼요? 사실행위. 오다가 중간에 밥 처먹었거든요. 밥 먹는 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방귀 꼈어요? 사실행위. 콧방 흡입했어요? 사실행위. 머리 감았습니다. 사실행위. 이렇게 인간의 행위는 대부분이 다 뭐로 들어가요? 사실행위로 들어가는 거니까 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록할 거냐면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감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위가 다 뭐로 들어가요? 사실행위로 들어간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13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가 나와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자, 법률행위 뭔가요?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예요? 법률행위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 결정이 되죠. 그러면 1번 법률의 의의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말이 더럽게 어렵지만 필수적으로 반드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욕한 대로 사법성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러니까 의욕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다시 말하면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원하는 바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효과가 어떻게 해요?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사적 자치를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상의 수단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2번 법률행위 자유원칙, 사적 자치 원칙이 나오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것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라는 말이 뭐예요? 지방의 일은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뭐예요? 지방자치잖아요. 따라서 사적자치란 말이군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뭐예요? 사적자치 원칙인데,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뭐예요? 법률행위라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는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알아서 한다. 이게 뭐예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는 사적자치와 법률행위 자유 원칙을 같은 개념으로 넣고 있지만 비슷하긴 해요.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뭐예요? 사적자치 원칙이고,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 자유 원칙과 매기를 같이 하고요. 따라서 결국은 법률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사적 자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재밌는 것은 이를 해가지고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 나와 있죠. 그죠?
근대 민법이 현대 민법이에요? 아니죠. 그잖아요. 근대는 언제예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죠? 프랑스 대혁명, 나폴레옹, 그죠? 뭐 영국을 하면 대헌장, 뭐 권리장정. 다시 말하면 시민혁명기가 근대거든요. 그때이지 현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민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꼭 외우거나 읽어볼 필요는 없다. 그냥 우리는 사적 의결 개헌적 원인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원칙이 뭐예요? 사적 자치 원칙이고 법률의 자유 원칙 중에 한 가지 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의 분류가 나오죠. 분류. 제가 어저께 그 집에서 그 뭐죠? JTBC 토론회 하더라고요. 그죠? 보셨어요? 안 보셨죠? 공부하시느라고. 근데 보니까 뭐 유승민 나오고 누구죠? 그 성남시장? 이재명 나오고 유시민 나오고 전원책 나왔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전원책이 한 말이 그 오늘 인터넷 보니까 전원책 욕 바가지 얻어먹던데. 전원책 말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수파 없어요. 우리나라는 우파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그 좌파와 이게 원래 근대 민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파와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파는 자유를 중시하고요. 좌파는 뭐죠? 평등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좌파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좌파는 뭐죠? 국민 복지를 중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은 민주당이 좌파고 공화당이 우파죠. 그래서 공화당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총기 소유 자주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어떤 상태냐면 맨날 총기 사고 나죠. 뭐 오늘은 뭐 몇 명이 죽는다.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뉴스 보니까 1년에 총 맞아 죽는 사람이 3만 명?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총 가지고 다니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걔네들은 그거를 금지시키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보수파 힘이 강해요. 어떤 논리인 거예요? 개인이 총 갖고 싶으면 갖기 싫으면 안 갖는 것이지 왜 국가가 나서 총을 가지 말라라고 제한을 하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주장이거든요. 또 뭐라 그러냐면 솔직히 총 맞아 죽는 사람보다 차에 치여 죽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러면 자동차 소유도 금지시킬 거냐. 그죠? 그 정도쯤 돼야 뭐예요? 우파예요, 우파. 그 정도쯤 돼야. 우리는 총기 소유 자유주자라고 하는 미친놈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오바마가 추진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 오바마 민주당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국민건강보험이거든요. 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하려고 시도를 8년간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왜 실패한 거죠? 우파가 가거든요. 왜요? 국민건강보험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말면 마는 것이지 왜 국가가 나서가지고 강제로 국민건강보험을 강제시키느냐. 개소리 하지 마라. 라는 정도 주장을 해야 뭐예요? 우파예요. 우리나라 정치 세력 중에서 건강보험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좌파야, 좌파. 그러니까 새누리당에는 모든 정당이 뭐예요? 좌파인데 다만 그 좌파의 정도 차이 가지고 하는 건가? 아니 그것도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박근혜하고 문재인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 공약에서 차이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노인 그거 연금 민주인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좌파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정강 정책이나 공약에 뭐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보수파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좌파만 자리 잡냐면 보수파들은 전원책까지 또라이를 취급받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나서가지고 국민건강보험 폐지하고, 그죠? 그 다음에 군대는 가고 싶은 사람만 가고, 징병제 없애자는 얘기죠, 그죠? 모병제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또 총도 가지고 싶으면 가질 수 있다. 이런 정책을 주장하는 정당이 생겨봐요. 국회의원 한 명이나 되겠습니까? 허경영처럼 미친놈 취급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좌파적인 의식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뭐 맞습니다. 우리는 거의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땅이 있어요.
만약 보수파면 어떻게 해? 그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짓든 아파트를 짓든 뭐라든 누구 마음에 돼? 땅 자기 마음에 드잖아요. 어디 그래요? 국가가 뭐예요? 지역 지구제 결정해놓고 거기다가 여기는 뭐면 뭐만 짓고 여기는 뭐만 짓고 그럼 결정하면 따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땅이 내가 뭘 하든 네가 뭔 상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죠? 만약에 농지면 어떻게 농사하면 열심히 짓고 그죠? 만약에 농사 짓지 않고 건물 짓는 사람 주위에서 욕하잖아요. 저 나쁜 놈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계획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이런 좌파적 이식에 굉장히 강력히 지배돼 있어서요. 우리는 굉장히 뭐 자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파가 뭐 할 수 없어요? 자리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절대로 뭐 아니에요? 보수 아닙니다. 다 좌파. 그래서 제가 보면서 뭐 유승민이든 뭐든 그 사람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쩌고 이렇게 막 감언이설로 막 속이는 듯이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건 좌파입니다. 좌파고 하나도 보수파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전원책 또라이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죠? 뭐 말도 안 하고 뭐 저거 좀. 근데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수파는 없고 오로지 뭐예요? 좌파 간의 경쟁이고 정책이 뭐예요? 다 똑같아. 정책이나 정강 정책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정당이 다 똑같은 이상한 나라인 거죠. 그죠? 근대 밑반 생각나서 말씀드렸어요. 그다음 이제 법률이 분류가 나와요. 첫째, 의사표시의 수와 방법인데, 자 이런 얘기죠. 자,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있기만 하면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는 것도 뭐예요? 법률행위. 두 개 있는 것도 뭐죠? 법률행위다.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이 되는 거죠. 계약. 근데 여기서 교재 보시면 1. 단독행위 해가지고 의의 나왔죠? 한번 읽어볼게요. 단독행위란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가로에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고 두 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을에게요.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요거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단독행위. 을이 갑에게 두 번째 의사를 표시했어요. 두 개죠. 요게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 근데 이 두 번째 의사표시가 뭐냐면 승낙이거든요. 따라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만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결국 승낙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단독행위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된다는 말은 결국은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에요. 여기서 은근히 시험 문제 잘 내요. 다음 중 계약인 것은 다음 중 계약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데 교재 예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외우시면 안 되는 거고요. 외워서 문제 푸시면 반드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정을 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다음 중 계약인 것을 물어보면 5개 지문 중에서 승낙을 얻어야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 중 계약이 아닌 것은 단독행인 것을 물어보면 5개 지문 중에서 승낙 받지 않고 일방적이라 하는 걸 뭐 하면 돼요? 찾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문제를 푸는데 엉뚱하게 외워서 푸시게 되면 틀리게 되고요. 외워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증여는 계약이라는 거 하나 따로 외워두셔야 돼요. 증여는 뭐예요? 계약이다. 나 증여 계약인지는 아는데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증여가 계약이라는 말은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지만요? 승낙을 받아야지만 성립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제 친구한테 야 인마 힘드냐? 엉아가 너한테 1억 줄게 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안 받아 이 짜샤. 그러면 못 준다. 증여가 계약이라는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여는 승낙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는 뭐예요? 계약이고 따라서 승낙이 있어야 성립한다라는 거는 따로 기억하시되 다른 것들은 뭐예요? 따로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좀 설명드릴게. 교재 다시 보시면 단독행위가 맨 밑에 기억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일단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힘들대요. 자식 힘드네. 그래서 제가 돈을 안 받았으면 해요. 제가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야, 돈 갚지 마 라고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채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그 친구로부터 뭘 받을 필요는 없어요? 승낙은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에게 만나가지고 힘드냐? 돈 갚지 마 라고 뭐는 해야 되냐면 얘기는 해야 돼요.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 받을 필요 없죠. 단독행위예요. 근데 저 혼자 갖다 버리면 그만이지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죠. 이게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다시 말하면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상대방에게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얘기조차 해줄 필요 없는 거. 이게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이걸 유식한 말로 쓰면 의사 표시를 상대방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도달시킬 필요가 없는 단독행위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동의는 받을 필요 없지만 상대방에게 얘기는 해야 된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해야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요건요. 얘를 이렇게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가 있느냐? 뭐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다시 한번. 안경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포기할 때는 승낙받을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까 뭐가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채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채권을 포기할 때는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예요. 그 다음에 제가요 전세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용익물권. 그러면 전세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집주인한테 승낙받을 필요는 없지만 집주인에게 전화라도 해가지고 전세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전세권, 용익물권의 포기는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제가 저당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저당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채무자한테 승낙받을 필요는 없지만 채무자에게 저당권 포기하겠다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겠죠. 저당권, 담보물권의 포기는 뭐가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따라서 우리는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채권, 용익물권, 담보물권을 포기하는 건 뭐가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거를 꼭 기억해 이 정도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단독행위와 특수한 법리가 나와요. 자, 일단 계약은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지가 좋다고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인데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못해요. 왜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왜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따라서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단독행위 법정주의가 되죠. 그 다음에 계약에는 조건도 붙일 수 있고 기한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서요?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 못 붙이고 기한 못 붙여요. 왜요?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하는데 거기다가 뭘 붙인다면요? 조건과 기한을 붙인다면 상대방이 뭐 하게 돼요? 당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디귿번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계약이 나와 있는데 계약해가지고 강의 계약, 협의 계약 나눠놨죠? 나눌 필요가 없고 우측에 박스는 용어 정리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우측 박스 밑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합동의가 나오죠. 이건 가입표예요. 가입표. 뭐라고요? 가입표. 왜냐하면 합동의라는 개념은 모르셔야 돼. 그러니까 뭐 알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모르셔야 돼. 합동행위라는 개념을 최근에 학설이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거를 알게 되면 문제 풀 때 복잡해지고 틀려요. 그래서 합동행위는 뭐예요? 모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가입표고. 그 다음에 박스에 뭐가 나오냐면 사실적 계약 관계 이론 해가지고 1 나오고 넘겨보시면 2 나오고 3 해가지고 독일의 사실적 계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번주에 연결되어 있는데 계약이 성립되려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승낙이 필요해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번주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자, 독일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1980년이 아니라 1800년대요. 자동차가 막 발명이 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금처럼 대중화가 된 게 아니라 막 발명이 돼가지고 막 운행이 막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요 시대는 무단으로 주차했다는 이유로 딱지를 안 떼었겠죠. 그죠? 근데 독일 뮌헨시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멀쩡한 땅에다가 이렇게 금을 긋고 사람들이 여기다가 차를 세우면 시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갑이라는 여자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이해가 돼요. 왜요? 엉뚱한 데 세우면 뭘 내요? 딱지를 세우니까. 그죠? 근데 이때는 뭐 차가 흔하지도 않고 귀한데 거기다 차를 세우면 돈을 받으니까 물어본 거죠. 니들이 무슨 봉이 김선달이냐? 왜 멀쩡한 땅에다가 금 긋고 돈을 받냐? 라고 물어봤어요. 솔직히 이상하죠? 그죠? 그죠? 금 긋고 돈 받잖아요. 그죠? 물어봤더니 얘가 뭐라느냐 하면 시에서 당신이 차를 주차하는 동안 우리가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당신의 차를 보관해주고 또 흠집내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대가로서 우리가 주차료를 받는 겁니다. 라고 회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결심을 하고 차를 세웠어요. 차를 세우니까 주차원이 오겠죠. 그죠? 오니까 내리면서 뭐라냐면 내 차 쳐다도 보지 마라. 절대 내 차 감시도 하지 말고 보관도 하지 마라. 누가 훔쳐가도 냅두고
못을 긁더라도 냅더라. 나 당신들한테 주차를 줄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이 값과 시간에 뭐가요? 주차료에 관한 소송이 벌어졌고 대법원까지 몇 분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최고재판소까지 갔어요. 그죠? 자, 왜 문제냐면 계약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승낙. 그러면 지금 갑은 승낙은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뭐 했어요? 겁의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논리에 따른다면 계약은 뭐 되지 않았어요?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신은 갑으로부터 주차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 독일 최고재판소는 사실적 계약 관계론이라는 것을 피게 됩니다. 요 사실적 계약 관계론이란 건 뭐냐면요. 교재 그 얘기예요.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회 정형적 행위를 하면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된다는 이론을 사실적 계약관계론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갑이 뭘 안 했더라도요. 승낙을 안 했더라도 유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뭐란 거죠? 사회 정형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미 뭐가요? 계약이 성립됐다는 거죠. 따라서 갑은 뮌헨시에다가 주차를 내야 된다라고 판시하게 됩니다. 그럼 저기까지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만요? 승낙이 있어야지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입장이에요. 따라서 우리 민법은 사실적 계약관계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3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계약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부종하는 견해가 뭐죠? 다소이란 말은 우리 민법은 사실적 계약관계로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승낙이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이론이 뭐예요? 사실적 계약관계론이다. 그럼 뭐예요? 맞는 지문이고 우리 민법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X. 우리 민법은 이런 거 받아들이지 않고요. 반드시 뭘 해야지만요? 승낙을 해야지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문제 나오는데 한번 풀어볼까요? 준법률행위인 것은 그러면 뭐를 찾으면 돼요? 의사표시가 없는 걸 찾으면 되고 특히 각종 최고와 거절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의 통지로서 뭐예요? 준법률행위였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3번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와 거절은 뭐 하자고요? 외우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 2번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는 안 할 겁니다. 일단 이거는 언제 할 거냐면 물권법 할 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박스 밑에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별한 형식이나 방식이 요구되는 행위는 요식행위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불요식행위 우리 민법은 요식행위가 아니라 불요식행위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요식행위 예들은 다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법인 설립행위, 유언, 어음, 수표 다 시험 범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안에는 다 뭐라고요? 불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 시험에서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적 출연의 유무에 따라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가 나오고 하단에 유상행위와 무상행위가 나오고 우측에 유상계약 뭐가 나와요? 쌍무계약이 나오는데 이 관계도 우리가 여기서 볼 건 아니고요. 어디서 볼 거냐면 계약부 저번 주에 했어요. 그죠? 쌍무계약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기 때문에 모든 유상계약이 다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다만 대부분의 유상계약은 뭐죠? 쌍무계약이라는 거 잊지 말자고 했죠. 그 다음 6번 유인행위 무인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행위고요. 가입표고 넘겨보시면 생전행위 사후행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8번 신탁행위는 이것도 여기서 안 봅니다. 뒤에서 통정허위 표시에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행위 보조행위
주된행위 종된행위를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좀 쉬었다가 21페이지 법률행위 요건을 볼 겁니다.